사이코패스로 명명되어진 건 오류라고 봅니다. 저는 권일용, 표창원 같은 프로파일러를 만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교수님? 거짓말을 하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이미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이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법입니다. 사실 제작진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처음에 좀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자마자 온몸에 좀 소름이 끼쳤어요. 자,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힐 만큼 많은 살해를 저지른 연쇄살인범 유영철입니다. 부자와 여자가 미웠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4살 유모 씨는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유 씨는 이혼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여성들과 부유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모두 나간대로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시 한번. 그럼 한 번만 더. 모두 나간대로라고. 최단 기간의 최다 살인이었습니다. 10달 동안 20명이기 때문에 히데오 살인마라고 불려지는 게 맞고요. 아마 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려준 거는 아마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저희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네. 편지를 귀하 씨가 제가요. 이게 자를 대고 써도 좀 이렇게 삐뚤어지기 마련인데 각이 다 글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았어요라고 보면은 뭐 정말 글씨 잘 쓴다, 이거 누구지? 라는 호기심부터 먼저 들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그에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어떤 이상한 공포를 좀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글씨체만 보고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필체고요. 정말 제가 사건에 투입이 되고 직접 분석을 하고 만났던 범죄자입니다. 네. 그 편지 마지막 글귀 영역에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 넣는데, 아니, 그림 솜씨가 꽤 빼어납니다. 그린 거였어요. 오, 네네. 어머 세상에. 저 당연히 프린트된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자,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특정 만화인 것 같은데요. 자, 보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요, 흑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대충 짐작은 합니다. 지금 유영철은요, 몇 가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가 거기에 적절하지 않는 색을 입혔을 때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이런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림에 사실 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도 이번에 편지를 받은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이미 자신을 어떻게 지금 평가받고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제작진에게 자신은 전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전부 숨겨버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과거를 지워버리는 이런 행동들, 색깔이 들어있는 것 처음 봤습니다.
답장을 바라거나 이해를 구하고자 쓴 것이 아니니 가볍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는 어느 방송국에도 사건과 관련된 서신을 보낸 적이 없지만 채널A의 남다른 신뢰도에 일이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제주도 토속민들은 옥돔을 생선이라 칭합니다. 물고기야 다 생선인데 그리 고유어를 칭하는 이유는 생선 중에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 하면 유영철이라고들 하는데 제 스스로 관련 서적들을 구해 냉철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이코패스로 명명되어진 건 오류라고 봅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저는 환경적 요인에서 기민한 소시오패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이기주의자인 나쁜 놈도 맞고요. 17년 전 저의 자백이 20여 명에서 멈췄던 건 연일 각 매체의 과잉 보도가 그 도를 넘었기에 그랬던 겁니다. 참, 이게 무슨, 말이 정말 청산유수네요, 정말. 예. 특히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자기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포장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범죄자들하고는 다르다. 소위 사이코패스 진단을 나를 스스로 해봤다. 그러니까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내가 수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그 면담을 하면서도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끊고 다른 질문을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듣고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그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권일용, 표창원 같은 프로파일러를 만난 사실이 일체 없음에도 그들은 저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하고 그 내용이 사실처럼 여러 매체에 반복 재생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 이 사건을 다 직접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이코패스의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이미 의구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이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 문구를 보고 경찰청에 지금 만나서 기록이 되어 있고 보고서가 되어 있고 법무부에도 제가 직접 가서 면접하는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또 면담을 하면서 기록했던 노트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4일에 면담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그 귀신을 만난 건가? 아무 맥락 없이 이런 거짓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금방 들통날 건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만났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소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조종하는 겁니다. 뭔가 심부름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말을 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속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 한 세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이자의 통제력이 들어있죠. 무섭네요, 진짜. 정말 저는 이 프로파일러가 되어가지고 처음 연쇄 사건에 투입된 사건이 이 유영철 사건이고 제가 그 수사 기록과 또 제가 직접 나눈 대화를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영철의 사건,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실제 본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속속들이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사회의 번듯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접하자 모두 가진 자들의 장난질이라는 것도 알아버린 겁니다.
참 비열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범행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남자들이 다 출근을 하는 이후의 시간이죠. 누구세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어차피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편한 세상을 살아온 그렇고 쿨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 4번째 침입을 한 집의 사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 여성분은 그 집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의의 실현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부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심판하고 처벌하는 나는 정의의 사도니까요. 범행 중에 손에서 피가 나서 그 피가 이제 자기의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방화는 이 사건, 4번째 사건이 이제 유일합니다. 이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하고 소방에 의해서 아기는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두고 간 건 아니고요. 이불을 잔뜩 덮어 놔가지고 만약에 발견을 하지 못했으면 그대로 아마 사망했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가 됐죠. 내 목적에 이 아이는 없어. 이 메시지는 아닌. 네네. 실제 유영철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하고 또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가 2003년 9월에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출소 2주 만에 첫 번째 사건이 신사동 주택에 침입을 해서 대학 교수 노 부부를 둔기로 살해해서 첫 번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강남구 신사동의 고급주택에서 70대 노 교수 부부가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서울 구기동 61살 고모 씨 집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동 고급주택에서 60대 노인 피살. 해화동 고급주택에서 80대 노인과 파출부 피살.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칼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아니고 쇠망치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공격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할 틈도 없었고요. 저 쇠망치를 이 손잡이가 기니까 이거를 가방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잘라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듭니다. 자, 이 배경에는 물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출소한 이후에 살인의 연습을 하러 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연습을 하러 갔죠. 그래서 칼로 찔러봤는데 즉사하는 게 아니고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이 범행 도구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둔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내리쳐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심을 하고 범행 도구를 제작하게 되죠.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른 집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담에 가려서 들어가기가 쉽다든지 또는 보안장치가 없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침입하기 쉽고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선택한 것 뿐이지 뭐 부자들에 대한 혐오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사건에서는 해화동 로타리에서 이제 범행 현장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CCTV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던 유영철의 뒷모습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으로 특정을 하고 공개 수배를 하죠. 근데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이 알아볼 수도 없는 뒷모습을 가지고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파일링 팀하고 과학수사팀하고 굉장히 격렬한 논의들이 일어났었고 어찌됐건 범행을 멈춰야 되겠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서 무의미한 수배 전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영철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지금 공개 수배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가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찍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두려움이 형성될 수 있는 수배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범행을 멈췄던 이유가 그냥 저 뒷모습 찍혀서 공개적으로 수배가 시작되니까 그냥 잠깐 멈춘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배 전단에 오른 그 버팔로화를 버리고 다음 범행까지 118일 동안의 휴지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범행은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범행이 시작됩니다. 세상엔 제가 벌을 줘야 할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몸을 함부로 놀리는 여자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을까요? 사체를 처리하는 건 마치 신대륙을 정복하러 가는 기분입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의 1492 컬럼버스라는 영화인데 톱으로 뭘 하려고. 지금 여자를 계속 화장실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으로 유인을 해서 욕실로 보내서 쉽게 만들고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나중에 제가 그 면담할 때 그 욕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욕실로 들어가는 그 이제 문지방, 문턱이 그야말로 내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경계선이다. 이렇게 오만한 자기가 마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몇 달 뒤부터 벌어진 유영철의 그 다음번 사례들은 자신의 집으로 흔히 얘기하는 출장 안마업소의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 안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영철이 결국 이제 20대 초중반의 이 젊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서 그 자기 오피스텔의 욕실에서 이제 살해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훼손된 시신들을 이제 이동을 해서 안매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수법의 변화와 함께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집집마다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를 때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목격의 위험, 실패, 또 자기 증거물이 남는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찾지 않는 피해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범행을 어떤 방식으로 저지를까를 고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었었어요. 이 음악은 이제 컨키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웅장한 음악이죠.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 영화에 등장했던 이 노래의 제목을 말하면서 저한테 혹시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이러한 음악이다. 알려주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런 굉장히 시신을 훼손하면서 내가 그 어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듣기도 했지만 나도 나의 모습이 두려워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영철이라는 인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어떤 계기와 무슨 이유 때문에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살인마로 변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가 제일로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영철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시작하게 됐죠? 인간은 여자도 남자도 모두가 연기자라지만 연민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어느 정도지. 목 같은 인생. 마지막까지 제 편은 없더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인을 시작했다. 저는 애까지 낳고 살던 여자에게선 버림을 당했으며 마지막 동거녀에게선 제대로 농락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살인의 당위성 따위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사회 시스템에 속하지 못했던 저의 삶의 방식은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치유하려는 자기 치유 프로세스였을 뿐입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돈 좀 있다고 으스대고 사람 깔보는 것들만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가진 것 없이 태어난 내가 그나마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쌓여있는 분노를 표출할 때였죠. 나는 나의 분노를 정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세상에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경찰입니다. 여기 미성년자 도움 있으신다고. 정의와 원칙을 어기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나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아, 경찰 사칭도 했었어요. 네. 저 갈취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저 신분증을 저도 봤는데 인터넷으로 뽑아서 아주 비슷하게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마크를 미군 마크를 달고 다녔었어요. 미군 마크? 네, 좀 무식한 거죠. 나는 또다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고 이 일로 아내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더 이렇게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아들, 애비 없는 아들 만들 수는 없잖아. 아니, 차라리 그게 나아. 전과자 아들 만드는 것보단.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시는 내 아들 볼 생각하지 마. 별것도 아닌 게 감히 나를 배신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유영철이 22살에 결혼을 했죠. 네. 22살에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결혼 생활 기간 내내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그러다가 결국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 손 한 번 못 써보고 자기는 이혼을 당했다. 버림을 받았고 내 아이의 양육권까지 아내가 가져가게 됐다. 지금 드라마에서 봤던 그 여자에 대한 첫 번째 증오심이 이 과정이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였다라고 이제 그 같이 있던 당시의 수감자들이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촉발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유영철이 갖고 있던 살인에 대한 어떤 계속 만들어져 왔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이 붙은 거죠. 점화된 트리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유영철은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교도소 내에서 살인을 결심합니다. 살인을 결심하고 실제로 출소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유층을 연쇄적으로 살인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당시 진술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피고인의 범죄 행각에 염증을 느낀 아내로부터 2000년 12월 24일 재판상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그 이혼 소송에서 깊은 애정을 쏟아오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마저 빼앗기고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 스스로에 대한 극도의 자괴감으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다가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무차별 살해 결의를 다지면서 교회 부근에 사는 부유층들을 골라 잔인하게 살해하여 교회 부근에 살아도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절도범죄로 체포가 되었을 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 사건만 처벌받지 않고 나간다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라고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 처벌을 당연히 받죠. 그래서 신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 저도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투입이 돼서 가보면 정말 큰 교회들이 옆에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패턴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어디에나 교회들이 있으니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술을 했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장소를 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남 1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그 쌍둥이 여동생이 있고요. 네, 쌍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학대도 좀 있었다고는 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유영철의 아버지는 외도로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계모가 어린 시절부터 유영철과 유영철의 쌍둥이 동생에 대해서 좀 많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얘기는 유영철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권 교수님 같은 분이 프로파일 그 결과 안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의외로 유영철의 편지에서 직접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범죄의 심리에는 폭력과 학대의 숙주인 저항 감정을 먹고 자라며 최소한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적법성 위에 있는 게 도덕성입니다. 한 범죄자의 이력이 아무리 쓰레기 같다 해도 최소한의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도 모르고 일괄 쓰레기 분류하듯이 처리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든 학대받은 환경에선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존감 훼손에 대한 투쟁을 하다가 그도 안 되면 사회에 나가 자신들의 방식인 범죄로 표출해버리기에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 가정 폭력이나 이런 학대를 받아서 자기가 악해졌고 가정 환경이 범죄를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다. 이걸 좀 또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이제 뭐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면담을 하면서도 들었던 그 어린 시절의 폭력적인 상황이 아주 매우 심각하거나 어떤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쌍둥이 이 여동생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굉장히 어떤 범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냥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유층에 관한 4번의 살해 사건 그리고 약 118일 정도의 휴지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살해는
이제 완전히 패턴이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출장 마사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방 도우미, 성매매 직업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행을 시작했는데 그 계기는 결국 한 여자와의 이별 때문이었습니다. 사기꾼 새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애 딸린 이혼남매. 전과자 주제에 뭐? 나랑 결혼을 해? 기 막혀서 진짜.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넌 내 거라고. 그땐 사기꾼인지 몰랐을 때고. 배신은 용서 못해. 나랑 그렇게 하고 싶니? 해줄게. 그럼 돈 내. 결혼까지 생각했던 동거녀도 나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자들의 거듭된 배신에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 12월 11일경 전화방을 이용하여 만나게 된 A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잠시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으나 A씨가 2004년 1월 21일경 서대문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 사건의 조사가 진행될 때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그의 직업, 학력,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A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던 것에 대하여 심한 말다툼을 한 후 A씨가 성관계를 맺으려면 선불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A씨를 살해하고 싶었으나 살해하게 되면 곧바로 범인으로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A씨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전화방이나 출장 마사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유인한 뒤 살해하여 A씨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마음. 그럴듯한 핑계를 일단은 대고 있는 거죠. 왜 죄 없는 다른 사람이 선택돼야 되는지. 이 직업군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분들, 그러니까 실종이 되더라도 사실 바로 신고가 되지 않는 대상을 선택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살인을 그냥 즐긴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유층을 할 때는 부유층이라고 하는 명분을 또 만들어서 결국은 노인들을 살해하는 것이고 공격하기 쉬운, 그러니까 범행하기 쉬운 대상을 선정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제는 신고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범행을 계속 이어갔을 뿐이지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만든 명분을 계속 지금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변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합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장면이네요. 심리학적 방어 기제에서 보면 투사라고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투사하는 이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자들입니다. 무려 11명의 여자들이 따라 들어가서 참혹하게 희생된 그곳. 유영철의 집에서는 대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인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나의 행운의 숫자이기도 한 18은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시신 훼손을 잘하려고 해부학까지 공부를 하고 있네.
여기 경찰서 아닌데? 우리 집이에요. 내 말 잘 들으면 봐줄 수도 있는데. 오빠, 저 원하시는 거 다 해줄게요. 이것만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일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 이런 일이 어떤 일인데요? 돈 받고 이런 거. 즐겨 쓰면 됐지. 웬 참견? 아, 저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돈까지 주고. 고마워요. 먼저 씻을래요? 네. 그녀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저건 또 뭐야? 뭐야? 뚜껑 없잖아. 이 일을 할 때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음악을 틀어놓고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철저하다 정말. 김치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봉지에 택시 타고 거기 다 계획. 오. 네, 나는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나쁜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지긋지긋한 사회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로 보면 되게 놀라운 이유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은 곳을 또 파지 않기 위해서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유기시키는 공간은 비슷한 공간인데 내가 묻었던 곳을 내가 밤에 모르고 또 파면 그 안에 시체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 구역을 중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표식을 해놓은 거죠. 정말 이런 것이 살인의 추억이구나.
자기가 범행하고 매장한 시신을 와서 다시 보는 것이 필요했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더니 같은 것을 파면 소모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자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 삶의 방식들, 이것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처음에 시신을 훼손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CD로 좀 구워달라 해가지고 오면서 서점에 들려가지고 법의학 책을 한 권 삽니다. 그래서 해부학 책뿐만 아니라 법의학 책을 사서 혈액이나 또는 시신의 경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신을 훼손했어요. 그냥 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시신을 훼손하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공부한 이후에 그 훼손한 이런 사건이죠. 뭔가 고통을 더 많이 주는. 반대로 유영철의 범행은 더 섬세해지고 있어요. 고무줄, 그 어떻게 보면 살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훼손 유기 준비물이거든요. 고무줄을 한 100개를 준비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 훼손된 시체를 유기할 그 방식은 이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수법이 발전돼 가는 거죠. 이렇게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그 심리는 또 뭘까요? 연담 중에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나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웠다. 내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그 뭐 시신이라도 옆에 누워 있었으면 좋을 만큼 나는 외로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이런 진술들은 그가 갖고 있는 경향성,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경향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들인데요. 경계선적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살펴보면 감정이 굉장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유영철은요, 아침에 자기가 오피스텔에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확 버리거나 갑자기 자기 옆으로 차가 과속으로 지나가면 그 좋았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사람을 막 죽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중간이 없이 극과 극을 막 감정이 교란되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는 이런 그 성향이고요. 이렇게 비이성적인 외로움. 사실 인근에, 그 오피스텔 인근에 자기 어머니와 그 쌍둥이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외롭고 고독을 느껴서 뭐 시신이라도 옆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고독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유영철은 뭐 경계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경계성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향성들이 여러 부분 나타나는 이런 그 진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영철이 이렇게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리고 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다. 이 훼손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낸 편지 글귀에 묘사가 된 장면이 있어요. 거의 유일한 장면인데 직접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얼굴에 피가 튀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웃고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거울 속의 그놈도 분명 내 모습인데 이쪽은 냉혈한 그 자체였던 반면 거울 속의 그놈은 너무도 태연하게 웃고 있어서 소름 끼치게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자신이 두 놈이라고 여깁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한번 가보고도 싶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놈은 과연 누구이며 살인을 하면서도 울고 있었던 나는 누구인지, 부단히도 저의 내면과 실랑이를 벌여봤지만 결국 지는 쪽은 저였고 또다시 저는 살인을 하고 있더군요.
변함이 없네요. 지금 편지에서도 이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유영철이 보낸 편지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운전 중에 비가 와서 와이퍼를 켰는데 옆차선에 있는 차들을 보고서야 비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살인에 의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생각했고 너무 바보 같고 비참해서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제 얼굴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론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다니거나 지독한 악몽을 수없이 꾸면서도 슬픈 살인은 멈추지 않았으니 미친놈 그 자체였던 거죠. 2004년 7월 달에 유영철은 이제 납치 의심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유영철과 통화를 했던 피해 여성들이 실종이 되니까 납치해서 이 여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낸 납치 의심 용의자로 일단 체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업소 관계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복 중에 있던 경찰이 이제 같이 합동으로 체포를 하게 되죠. 전화로 아가씨를 보내면 애들이 일을 갔다가 오지라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통화가 아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죠. 그래갖고 이거는 납치다 생각하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검거 당시에 유영철은 2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기가 본인 거, 근데 뒷번호가 1818이었대요. 그러니까요. 다른 하나는 이제 뒷자리가 5843인 전화기였는데 이게 바로 실종된 그 여성의 핸드폰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유영철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누가 떨어뜨린 거 제가 그냥 주웠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핑계를 댔었죠.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지금에 따라서 유영철이라는 걸 나왔지만은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납치 의심 용의자 뿐이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그러는 거야. 야, 여기 있는 사람도 내가 다 특진시켜줄게 그러는 거야. 유영철이가. 뭐? 그랬더니 야, 다 내가 특진시킨다고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야, 뭐로 특진시켜? 그랬더니 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처음에는 뭐? 네가 사람을 죽여? 그래? 몇 명 죽였냐? 야, 내가 27명이 죽였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게 뭐가 있으니까 그 말을 했지 근거 없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 너 현장 그릴 수 있어? 그랬더니 그린데. 근데 그렸어. 구기동 사건을 그린 거야. 구기동 사건을. 더 그릴 수 있어? 더 달래. 줬어. 그때 구기동, 삼성동, 해화동, 신사동 다 그린 거예요. 똑같아. 유영철이가 그린 구기동 사건이 그 현장하고 똑같은 거야. 이 사진은 실제 그 유영철이가 당시 조사 당시에 그린 그 실내 침입한 집의 내부 구조로 그린 거예요. 저렇게 디테일하게. 아니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풀려났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자기가 저런 자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기동수사대죠. 지금의 이제 광역수사대가 그 당시에 기동수사대였었는데 기동수사대장의 계급이 뭐냐? 내가 승진을 시켜주겠다. 네가 얘기할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조사를 하신 분이 아니고 지휘관이다. 몇 급이냐? 공무원 급수로. 그래서 최소한 3급 내지 4급의 대우를 받는 분이다. 그 정도는 돼야지 나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오만함, 진짜 거만함. 이제 본인은 미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더 그렇죠. 레벨이 높은 맞아요. 살인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와 진짜 웃긴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헛웃음이 나와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헛웃음인 거죠, 그냥.
그 유영철이 가지고 있던 지갑에 얘기하는 그 18K 저는 팔찌인 줄 알았는데 발찌. 그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그게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형사가 이거 뭐냐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피해자 거. 그 지갑에 넣어서 다녔다. 그러니까 1억짜리 현금 다발도 그냥 놓고 왔다는데 피해자의 그 발찌 그거를 지갑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발각이 돼서 아마 그 계기로 유영철이 범인의 범행을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을 안매장한 장소를 결국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CSI 팀이 현장을 갑니다. 근데 나간 팀에서 시신 발견됐다는 보고가 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19명. 범행 현장이나 야산 등지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험 많은 수사관들도 고개를 돌릴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신은 부패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막이라고 하나요? 토막이 한 10토막 이상씩 다 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마디만 하시죠. 지금 심정이 어때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아, 저건 진짜 다시 들어도 열받네. 정말 뻔뻔스럽네, 정말. 이게 사람을 죽이고 할 소리예요, 저게. 그 유영철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경찰이 그래서 저렇게 중요한 범인을 체포를 해놓고 당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영철이 도주를 했어요. 아니, 자백을 해놓고 도망은 왜? 지금 그 도주를 하는 순간에는 경찰에게는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한 27명을 살해한 범인이 지금 도주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백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도주를 한 건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죄책감을 표현한다든지 정말 이 범죄를 멈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증거가 나와서 추궁을 받고 처벌받을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이 두려움들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시각에 다른 형사들은 유영철의 주거지이자 연쇄살인이 벌어졌던 현장이죠. 유영철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네. 자, 저렇게 이제 유영철의 집 안 오피스텔을 보면 정말 약간 강박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정리가 되고 깔끔하게 잘 치워져 있었고요. 도주했을 때도 이미 이제 범행 도구를 이제 은폐하고 난 이후에 도주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에 사용된 이 한마죠, 쇠망치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고요. 인근을 수색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물론 이제 치우지 못한 범행의 흔적들로 가득 남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틈바구니에 남아 있는 혈흔들. 그래서 혈흔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전부 끈 다음에 루미너로 뿌려봤더니 정말 파란색으로 이 굉장히 많은 혈흔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경찰은 제보 덕분에 붙잡은 유 씨를 다시 놓치기도 했습니다. 당초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유 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자백하면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심하게 아픈 모습을 보여 경찰 감시가 소홀해졌고 유 씨는 그 틈을 놓칠세라 기동수사대 정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자에게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인 것도 거의 유영철이 처음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체포되고 나서 이제 심리학계에서 상당히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됐죠. 과연 이 자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경찰청의 저희 프로파일러하고 이제 각 심리학의 각 분야별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여러 차례 개최를 하면서 사이코패스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영철은요,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 사체 손괴,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원 자격 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사체 유기, 도주 일반 자동차 방화, 사체 은닉, 절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결국 2004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법의 심판은 다 나왔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사라져도 될 만한 이야기, 더 이상은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또 한 번 소름 돋는 공포는, 그의 이런 편지를 받고 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그가 만약에 그날 신촌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그의 범행은 과연 멈췄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따랐을까? 이 생각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다면 2022년 지금 유영철의 그 다음 희생자는 과연 누가 됐을까?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20명의 피해자 중에 아직도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유가족 중에는 그 고통을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오늘 다룬 유영철 사건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동료의 사건들에 희생당하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부디 고통 없이 평안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혐의다 인정하십니까? 부인들 인정하세요.